이만하면 되겠지. 어서 내려가야겠다. 저게 뭐야? 눈 내리는 겨울날. 한 머슴이 산에 올라 장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오려던 참에 눈밭에 쓰러져 있는 여인과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머슴은 망설이지 않고 지게에 실어놓은 나뭇가지를 모두 버리고 여인을 지게에 태운 채 아이까지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딸린 과부를 주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또 그 여인과 아이는 어쩌다 그런 추운 산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큰 장사를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행수어른이라 불렀지요. 창고마다 물건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곡식가마니는 물론이고 비단 꾸러미며 약재 자루며 소금과 기름 같은 장산물까지 곳곳에 쌓여 있었지요. 날마다 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들고 났고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늘 사람이 오가는 소리로 분주하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 머슴살이를 해 온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돌쇠는 그해 40이었습니다. 장가를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맡은 일은 늘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남들이 꺼리는 힘든 일도 묵묵히 맡아 하곤 했습니다. 행수어른도 그런 돌쇠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시키지 않아도 제 일처럼 하는 놈이야. 저런 머슴 하나 두면 10사람 안 부럽지. 행수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름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행수어른 밑에서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이 드나드는 일을 살피고 하인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고 거래처 사람들을 맡는 일까지 두루 맡아보고 있었지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제법 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자기 자리를 은근히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좋았고 제 말 한마디에 일이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런데 돌쇠만 보면 이상하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서방 눈에는 행수어른이 돌쇠를 유난히 좋게 보고 은근히 감싸주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던 겨울날, 돌쇠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하루 종일 장작을 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흩어졌고 추운 날씨에 손은 고바 도끼자루를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마른 나뭇가지를 한가득 묶어 지게에 올렸습니다. 지게가 휘청거릴 만큼 무거웠지요. 돌쇠는 지게 짝대기를 단단히 짚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벌써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찬 바람에 귀와 코끝이 얼얼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눈 쌓인 바위 아래를 지나는데 바위 그늘 밑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둘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새파랬고 숨은 금세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아이도 그 품 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요. 눈과 바람을 그대로 맞은 채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의 볼도 온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대로 두면 둘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돌쇠는 곧장 짊어졌던 장작을 눈밭에 풀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한 일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었지만 그걸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빈 지게 위에 아이를 먼저 조심히 태우고 흘러내리지 않게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여인은 부축해 지게에 기대게 한 뒤 한 팔로 붙들어 감쌌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장작 대신 사람 둘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몸이 휘청였고 바람이 등을 세차게 때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산 아래 마을이 보일 무렵에는 다리에도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 가까이 내려온 돌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슴인 제 뜻만으로 낯선 사람을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는 모녀를 우선 바람이 덜 드는 행랑채 처마 밑에 조심히 눕혀두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행수 어른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른, 산에서 사람 둘이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지요. 젊은 여인 하나와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자리 한켠에 들게 해 주십시오. 돌쇠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박서방이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행수어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박서방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저런 모녀를 들였다가 비탈이라도 생기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매정한 말이었지요. 행수어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돌쇠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지요. 하룻밤만 재우면 되겠느냐? 예, 어른. 목숨만 붙게 해주시면 됩니다. 행수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려라. 빈방 하나 내주고 불부터 피우게 하여라. 그제야 돌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둘러 행랑채 쪽으로 달려가 모녀를 안으로 옮겼지요. 돌쇠는 먼저 물을 데워 입술을 적셔주고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던 밥을 풀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먹일 수는 없어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지요. 며칠 동안은 여인도 아이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기 전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려두었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죽부터 끓였지요. 두 사람이 눈을 뜨기만 기다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먼저 눈을 뜬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낯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그대로 비틀거렸지요. 그러나 여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이였습니다. 보가 복이 어딨니?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서야 여인은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볼에 손을 대보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방 한쪽에 앉아있던 돌쇠를 보았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이도 함께요.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연심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복이입니다.
연심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기는 어릴 때 다치는 바람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어미 품에 안긴 채 까만 눈으로 돌쇠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겨울 산길에서 돌쇠가 장작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세 사람의 인연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시작된 일이 훗날 이 집안을 크게 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심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도 바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여전했고 보기도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수어른은 당장 내쫓지는 않았으나 오래 머물게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연심도 남의 집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주변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랫감이 보이면 걷어서 정리했고 해진 옷이 보이면 조용히 꿰매 주었습니다. 물동이를 옮기는 하인이 힘겨워하면 곁에서 손을 보탰고 바닥에 먼지가 쌓인 곳이 보이면 말없이 쓸고 닦았지요.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슬슬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손이 참 야무져.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척척하고. 그 말은 행수어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돌쇠는 행수어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행수어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연심이가 손이 야무지고 일도 잘합니다. 조금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안에 일손도 모자라니 연심이가 있으면 집안일에도 제법 보탬이 될 것입니다. 행수어른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하인을 더 둘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집이 크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다 보니 빨래며 청소며 손이 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좋다. 당분간 더 지켜보마. 돌쇠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서방 얼굴은 정반대였습니다. 행수어른, 신원도 알 수 없는 여인을 이렇게 집 안에 두는 것은 일을 잘한다 하지 않느냐. 됐다. 행수어른이 말을 잘랐습니다. 박서방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지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제 손을 거쳐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쇠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제 뜻과 상관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 뒤로 박서방은 눈에 가시인 돌쇠를 심하게 부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돌쇠를 새벽부터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오늘 안으로 장작 2짐을 해와라. 2짐이면 보통 이틀치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군말 없이 산으로 올라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 돌쇠가 겨우 2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어깨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요. 돌쇠가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던 때였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뒷간 걸음통이 가득 찼다. 당장 가서 비우거라. 돌쇠는 겨우 지게만 내려놓은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틈조차 박서방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였지요. 왜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가지 못하겠느냐? 박서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세워놓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거운 걸음통을 끌어내는 내내 부은 어깨가 욱신거렸지요. 돌쇠가 겨우 일을 끝내고 부엌으로 갔을 때는
이미 밥상이 다 치워진 뒤였습니다. 부엌 한쪽에 찬밥 반 그릇과 식은 국이 전부였지요. 돌쇠는 말없이 그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찬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입에 넣었지요.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더했습니다. 돌쇠는 아침부터 어른 몸무게만 한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곳간까지 날랐습니다. 10 자루를 옮기고 나자 어깨가 퉁퉁 부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박서방이 또 불러 세웠지요. 우물가로 가라. 물찌개 지고 큰 독을 다 채워라. 이미 곡식 자루에 눌려 벌겋게 부은 어깨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물찌개가 파고들었지요. 돌쇠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우물가을 오갔습니다. 무거운 물통이 출렁일 때마다 어깨살이 쓸리고 눌렸습니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어깨에서 열이 올랐지요. 몇 번이고 오가고 나자 끝내 어깨 한쪽이 터졌습니다. 5단으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서방은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독을 다 채우자마자 이번에는 사랑채 뒤편 장작더미를 다시 쌓으라고 몰아붙였지요. 돌쇠는 피가 밴 어깨를 감싼 채 마지막 장작까지 옮겼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는 어느새 밤이 깊어져 사방이 캄캄했지요. 돌쇠가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는 걸음마저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고 천천히 웃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는 것조차 힘이 들었지요.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짓눌리고 쓸린 살이 붉게 터져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옷자락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찬물을 적신 헝겊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혼자서 상처를 꾹꾹 눌러가며 겨우 어깨를 싸맸지요.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심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지요. 연심은 무심코 돌쇠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옷깃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도 한쪽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잠깐씩 일그러졌지요.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려 했지만 연심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박서방이 돌쇠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그제야 짐작이 되었지요. 그 뒤로 연심은 돌쇠를 더 자주 살피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굴에 땀이 마를 틈도 없었고 밥 한 숟갈 제대로 못 든 채 다시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돌쇠는 연심과 보기 앞에서는 힘든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오면 보기부터 찾았고 연심에게도 먼저 안부를 물었지요. 오늘 하루 힘들진 않았소. 자기 몸이 더 고단할 터인데도 늘 먼저 모녀를 살피는 사내였습니다. 연심은 그런 돌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자기 모녀 때문에 돌쇠가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연심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를 정리하거나 방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도 했지요. 그러다가 손이 야무지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어느 날부터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 준비까지 도우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국물 간을 보고 반찬 양념을 맞추었습니다. 음식 맡은 하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아이고, 이 여인 손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 뒤부터 연심은 부엌일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 나올 때마다 하인들이 슬쩍 고개를 내밀곤 했지요. 보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면 보기는 근처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잠시 쉬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지요. 돌쇠가 고개를 돌려 보기를 보면 보기는 살짝 웃었습니다. 돌쇠는 보기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먼저 보기부터 챙겼고, 추운 날이면 보기 손부터 잡아 호호 불어주었지요. 처음에 돌쇠는 그저 불쌍해서 모녀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참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착하고 늘 예의 바른 연심이를 곁에서 볼수록 돌쇠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은 못해도 돌쇠만 보면 방긋 웃는 보기도 더욱 정이 갔지요. 돌쇠는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했지요. 연심과 혼인하고 싶다고, 보기와도 한 집 식구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돌쇠는 행수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행수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심이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행수어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심이는 성품이 바르고 부지런합니다. 보기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돌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행수어른은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굳이 반대할 까닭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부부로 산다고 해서 집안에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좋다. 허락하마. 돌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서방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고작 머슴 주제의 장가까지 가, 게다가 자기가 데려온 여자에게 박서방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돌쇠 일이 자꾸 뜻대로 풀리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 뒤로 박서방은 돌쇠를 더 노골적으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연심은 조용히 혼인했습니다. 큰 잔치도 없었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세 사람은 그날부터 분명한 한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는 돌쇠 목을 꼭 끌어안았지요. 연심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네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지요. 40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온 사내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바람이 누그러지면서 마당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지요. 보기는 그 볕을 좋아했습니다. 날이 풀리자 행랑채 뒤뜰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보기는 눈썰미가 밝은 아이였습니다. 풀잎 위를 기어가는 벌레가 보이면 한참을 들여다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줄기를 손끝으로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개미가 무엇을 물고 어디로 가는지도 끝까지 따라가 보곤 했지요. 작은 움직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에 더욱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보기는 뒤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뜰 담장 가까운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안쪽 구석에서 박서방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지요. 낯선 사내였습니다. 이 집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턱 아래로 짧은 수염이 나 있었고 눈은 가늘었으며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사꾼 행색이었지요. 보기는 풀숲 곁에 웅크린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품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2개쯤 되는 크기였고 천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지요. 박서방이 그것을 사내에게 건네자 사내는 2 손으로 받아 얼른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를 박서방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박서방도 그것을 받아 재빨리 소매 안으로 넣었지요. 2 사람의 손놀림은 아주 빨랐습니다. 잠시 뒤 2 사람은 고개만 한번 주고받고 각자 다른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내는 담장 옆 좁은 틈으로 빠져나갔고 박서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보기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방에서 엄마 곁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일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었지요. 보기는 연심의 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연심이 몸을 돌려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보가? 잠이 안 오니?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낮에 본 일을 하나하나 알리기 시작했지요. 박서방이 뒤뜰에서 낯선 사내를 만났고 그 사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는 것까지 손짓과 몸짓으로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심은 보기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뜻을 주고받아 왔기에 아이가 전하려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연심은 한참 말없이 보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보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보기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연심은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거래였다면 정문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 집에는 날마다 거래처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니 굳이 뒤뜰 담장 밑에서 몰래 만날 까닭이 없었지요.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낮부터 정문 쪽이 부산스러웠습니다. 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들어오고 거래처 사람들이 드나들었지요. 큰 장사를 하는 집이다 보니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지요. 보기도 마당 한쪽에서 놀다가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길이 딱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뒤뜰에서 본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짧은 수염, 가는 눈, 도드라진 광대뼈까지 틀림없는 같은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뜰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렇지 않게 마당으로 들어왔고 박서방은 마치 익숙한 거래처 사람을 맞듯 자연스럽게 그를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소. 박서방은 하인을 시켜 안쪽에서 물건을 내오게 했습니다. 비단 꾸러미 2어 개가 나왔고 약재 자루도 하나 따라 나왔지요. 사내는 그것을 받아 소달구지 위에 씌웠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물건이 드나드는 집이니 거래처 하나쯤 바뀌었으려니 여긴 것이지요. 하지만 보기는 그 사내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비단 꾸러미가 몇 개인지 세어두었고 약재 자루 크기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물건을 소달구지에 싣는 순서까지 그대로 기억해 두었지요. 그날 밤 보기는 다시 연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연심이 보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왔어니?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연심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연심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 뒤뜰에서 몰래 만난 것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를 맞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문으로 드나들며 겉으로는 멀쩡한 거래처럼 꾸미는 것이지요. 겉만 보면 평범한 장사 같지만 처음 만남이 수상했다는 점이 걸렸습니다. 연심은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가, 앞으로 그 사내가 또 오면 엄마한테 꼭 알려다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보기는 그 사내가 올 때마다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무엇을 가져가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아 두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에게 둘만 아는 손짓으로 낮에 본 일을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아이가 어느새 이 집안일을 가장 또렷하게 보고 있는 눈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심의 밤은 전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보기가 손짓으로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수상한 사내는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이 집에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박서방이 직접 나와 맞이하곤 했지요. 연심은 더는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연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수 어른에게 가서 말한들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보기가 본 일은 보기 기억 속에만 있었지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손짓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연심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보기가 본 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여겼지요. 어떻게든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연심은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행랑채 구석에 굴러다니던 자투리 천이었지요.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헌 천 쪼가리였습니다. 연심은 거기에 바느질로 표시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품이 언제 드나들었는지는 바느질로 표시해 두고 수량은 콩과 팥을 작은 주머니에 나누어 담아 따로 남기기 시작했지요. 연심은 그 주머니들을 바느질한 천의 순서에 맞추어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콩과 팥이었으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엌 일을 맡은 여인이 그것을 만지는 모습을 두고 의심할 사람은 없었지요. 연심은 그 기록들을 자기 옷까지 사이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천 위에 바느질 표시도 하나둘 늘어갔고 콩과 팥을 담은 주머니도 하나둘 많아졌지요. 처음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보퉁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상한 거래가 잦았다는 뜻이었지요. 연심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가 박서방이 잡아떼기라도 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고 행수어른 곁에서 오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연심은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돌쇠의 하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곡식 자루를 날랐습니다. 박서방이 시키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박서방이 돌쇠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뒷산 아래 밭둑이 무너졌다. 가서 돌을 날라 막아라. 빗줄기는 굵었고 옷은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돌쇠는 흙탕물 속에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날라 밭둑에 쌓았지요. 손이 미끄러져 돌을 놓칠 때마다 발등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돌쇠가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박서방은 매몰차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밖에 못 쌓았느냐. 내일 또 가거라.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국을 젓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국자를 쥔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돌쇠 옷을 가져다가 빨았습니다. 흙과 빗물에 절어 무겁게 늘어진 옷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연심은 박서방의 관련 일을 혼자 품고 가기로 했습니다. 돌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보기를 안아 올리며 웃었지요. 보가, 오늘 하루 잘 놀았니?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돌쇠는 웃었고 연심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굳게 마음먹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연심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행수어른이 다른 고을과 큰 거래를 하러 길을 나서기 때문이었지요. 하인들은 짐을 꾸리고 소달구지에 물건을 실었습니다. 행수어른은 마당에서 박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 단속을 잘해라. 며칠이면 돌아온다. 예, 행수어른. 걱정 마십시오. 빈틈없이 살피고 있겠습니다. 박서방은 허리를 깊이 숙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얼굴은 충직해 보였지요. 하지만 허리를 숙인 박서방의 입가에 스친 기세까지 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수어른이 길을 떠났습니다. 소달구지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박서방은 정문 앞에 서서 배웅했지요. 그리고 소달구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박서방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행수어른이 집을 비운 며칠 동안은 집안일이 모두 박서방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행수어른이 일찍 돌아오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거래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풀려 처음 계획했던 날보다 일찍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뒷간에 가고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뒷간 쪽으로 가던 보기, 발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뒤뜰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보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보기는 살금살금 뒤뜰 쪽으로 다가가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박서방이 서 있었고 그 곁에는 그 수상한 사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물건을 다 보내겠소. 이번이 마지막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달구지 몇 대를 끌고 오겠소.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소? 그렇소. 다른 거래처 행세를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를 것이요. 두 사람은 낮게 웃었습니다. 보기는 온몸이 굳었지만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고 있었지요. 사내가 담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보았고 박서방이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제야 보기는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연심의 팔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연심이 놀라 눈을 떴습니다. 보가,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보기는 놀라 눈이 커졌고 숨도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보기는 밖에서 보았던 상황을 또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밤의 뒤뜰에서 그 사내를 또 만났다는 거지. 보기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심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큰 거래가 있겠구나. 행수 어른이 비운 틈을 다 한꺼번에 크게 버리려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연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벽에 흔들리고 보기는 엄마 품에 안겨 다시 잠들었습니다. 연심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지요. 그러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머슴의 아내가 박서방 앞을 막아서면 오히려 연심이 쫓겨날 판이었지요. 한참을 궁리하던 끝에 연심은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서는 자리였고 박서방 밥상도 그 손을 거쳐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연심은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뒷산에서 캐 두었던 풀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으면 배가 크게 뒤틀려 하루 종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는 풀이었지요. 연심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연심 눈앞에 자꾸 돌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가 밴 어깨를 감싸고도 웃던 얼굴, 찬밥을 마루 끝에 앉아 혼자 먹던 모습,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뒷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보기를 안아주며 웃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연심은 그 풀을 작은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심은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밥을 올렸지요. 반찬을 놓고 국을 담고 하인들 밥상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서방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연심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심은 품에서 천을 꺼내 그 풀을 잘게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 국그릇에 조용히 넣었지요. 국물 속에서 그것은 흔적 없이 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숟가락으로 국을 한번 저은 뒤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발걸음도 평소와 같았고 얼굴빛도 다르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여느 때처럼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국도 한 그릇 비우고 밥도 말끔히 먹어 치웠지요. 밥상을 물린 뒤 박서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거래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부터 박서방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박서방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나오려 했으나 두어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왜 이러지? 박서방은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았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식은땀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방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잠깐이면 낫는다. 박서방이 소리를 질렀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뒷간으로 뛰어갔다 나왔다를 거듭했고 걸음도 휘청거렸지요. 결국 박서방은 방 안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느라 마당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내가 소달구지 끌고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내는 정문 앞에 소달구지를 세우고 잠시 머물렀지만 박서방이 나오지 않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가 이렇게 전했지요. 박서방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사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직접 나오지 않으니 물건을 꺼내 갈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빈 소달구지를 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문 밖이 다시 부산해졌습니다. 소달구지 바퀴 소리가 들려왔지요. 행수 어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연심은 방으로 가서 옷가지 사이 깊숙이 숨겨둔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바느질한 천과 콩주머니, 팥주머니가 들어있는 보퉁이였습니다. 그리고 행수 어른이 사랑채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행수 어른이 사랑채에 들어서자 하인이 안으로 들어와 알렸습니다. 행수 어른, 돌쇠 내에 여인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심이가 무슨 일이냐? 들라 하여라. 연심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퉁이를 들고 있었고 보기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연심은 행수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 어른, 죄송합니다. 하인의 몸으로 감히 어른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 보아라. 연심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이 집안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박서방이 어느 사내와 물건을 몰래 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연심은 보퉁이를 풀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바느질한 천이 나왔습니다. 바느질로 표시한 것들이 천 위에 빼곡히 남아 있었지요. 그 옆에는 콩주머니와 팥주머니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연심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설명했습니다. 행수 어른은 천을 집어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콩주머니 하나를 열어 직접 세어보기도 했지요. 행수 어른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심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기가 그 모습을 목격한 뒤부터 그 뒤에 있었던 일들까지 모두 연심에게 손짓으로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행수 어른은 처음에는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서방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집안 살림을 맡겨 온 터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연심이 내놓은 기록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고 횟수가 있었고 수량도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꾸며
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마침내 행수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겠다. 행수 어른은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곡간과 물품 창고를 당장 조사해라. 장부와 실제 물건 수를 하나하나 맞춰 보아라.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곡간과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 쌓인 물건들이 하나씩 세어지기 시작했지요. 행수 어른, 창고에 있는 물품 수와 장부에 적힌 것과 맞지 않습니다. 행수 어른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방을 당장 뒤져라. 하인들이 박서방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박서방은 아직도 배를 움켜쥔 채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박서방이 소리를 질렀으나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수 어른 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불 아래를 들추고 옷가지 보퉁이를 풀고 마루 밑 널빤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마루 밑에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돈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물건에 대가로 받아둔 돈이었지요. 그 옆에서는 작은 장부 하나도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따로 적어둔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지요. 행수 어른은 그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심이 가져온 바느질 천과 나란히 놓고 하나씩 살펴보았지요. 날짜도 맞았고 수량도 맞았습니다. 행수 어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놈이 행수 어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였단 말이냐. 박서방은 하인들에게 끌려 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고 그 앞에 행수 어른이 서 있었지요. 할 말이 있느냐?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행수 어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행수 어른,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이 집을 위해 닥쳐라. 행수 어른의 호통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인들도 움찔할 만큼 큰 소리였지요. 내 놈이 내 눈을 속이고 물건을 빼돌린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다. 내가 적은 장부에 내 손으로 적어둔 것이 아니냐. 박서방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에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돌쇠도 있었지요. 행수 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박서방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짐 하나만 들고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지요. 그 소리를 듣고 연심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졸이던 일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심을 바라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지요. 당신이 밤마다 하던 일들이 연심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묵묵히 제 일을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돌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보기가 돌쇠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데려온 모녀가 이제는 돌쇠의 삶을 지켜 준 식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쫓겨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서방이 마당에 서서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일을 나누어 주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이
허전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쫓겨난 거야. 어젯밤에 짐 싸 들고 나가는 거 못 봤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박서방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던 하인들이었으니 속으로는 후련해하는 이가 더 많았지요. 행수어른은 그날 하루 종일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남긴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았고 곡간 물품 목록도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습니다. 살펴볼수록 빠져나간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행수어른은 장부를 덮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두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크고 작은 일을 두루 맡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눈을 속이고 집안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수어른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구나. 그러고는 문득 돌쇠를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그 겨울산에서 힘들게 만든 장작을 버리고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녀를 위해 행수어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만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그 뒤로도 자기 밥을 나누고 잠을 줄여가며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가 이 집안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수어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요. 박서방이 쫓겨났으니 일이 좀 줄 법도 했지만 돌쇠는 여전히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행수어른. 돌쇠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행수어른 앞으로 갔습니다. 행수어른은 돌쇠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몇 해나 되었느냐. 20해가 넘었습니다. 20해라 그래. 20해를 한결같이 일했구나. 행수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박서방을 믿었다. 그런데 그놈이 나를 속였지.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다. 20해 동안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었구나. 행수어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그 아이가 이 집안을 살렸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심이와 보기가 한 일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다고 행수어른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 겨울산에서 연심이와 보기를 구했으니 결국은 그 일로 이 집까지 살리게 된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행수어른이 다시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더는 머슴으로 살지 말거라. 돌쇠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수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면천을 내리겠다. 돌쇠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면천이었습니다. 머슴 신분에서 풀어주겠다는 뜻이었지요. 더는 남의 집 울타리 안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행수어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남쪽의 작은 집 한 채와 밭을 마련해 주마. 새로 살아갈 미천도 함께 내리겠다. 돌쇠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과분합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은혜를 과분하지 않다. 행수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일해준 것에 비하면 이것도 넉넉하다고 할 수 없지. 그 말에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지요.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찬 밥을 먹고 찬 마루에서 잠을 잤지요. 제 집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제 땅이라는 것을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내에게 이제 집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밭도 생긴다는 것이었지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때였습니다. 돌쇠가 들어와 조용히 소식을 전했지요. 면천을 받았소. 집도 받았소. 밭도 받았소. 연심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국자가 솥에 부딪히며 쨍하고 소리를 냈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연심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연심은 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안 울어요. 안 우는 거예요. 연심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연심 곁에 섰습니다. 그 순간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돌쇠와 연심과 보기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남쪽 작은 길을 따라 걷는데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풀꽃도 피어 있었지요. 보기가 앞서 걸었습니다. 풀꽃을 보면 걸음을 멈추었고 나비가 날면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 돌쇠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천천히 가자. 집이 달아나는 것도 아니니. 보기는 또 웃었습니다. 연심도 따라 웃었지요. 잠시 뒤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낮았고 마당도 넓지는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 집이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 없는 집이었지요. 연심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연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요.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제 땅을 제 손으로 일구는 것이었지요. 호미를 쥔 손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연심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솥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보기는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개미를 따라가기도 하고 풀잎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쇠가 밭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마당에 장작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 집 마당에 제 손으로 장작을 쌓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장작을 한 단 한 단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다 쌓고 나서 돌쇠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가, 이리 와 앉아보거라. 보기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다가 돌쇠 앞에서 멈추더니 먼저 돌쇠 손을 잡았지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돌쇠의 크고 거칠고 갈라진 손 위에 보기의 부드러운 손이 가만히 올라갔습니다.
돌쇠는 그 손을 감싸 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둘은 마당 끝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연심이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은 돌쇠와 보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등과 작은 등이 나란히 붙어 있었지요. 연심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기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연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돌쇠는 고개를 돌려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기가 돌쇠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돌쇠는 보기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연심도 두 사람 곁에 와 앉았지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고요한 시간이 더없이 따뜻했지요. 그렇게 돌쇠와 연심과 보기는 비로소 제 식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작을 버리고 사람을 구한 이야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나쁜 일을 밝혀낸 이야기, 머슴이 제 집을 갖게 된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여.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데서 오는 기여.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산에서 장작을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한 장작이었지요. 그러나 그 장작을 버린 자리에서 사람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집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버린 것보다 돌아온 것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이 복의 시작이었지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마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